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잘 지내시죠? 일주일 동안 참 더웠는데 이제는 장마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록처럼 올렸던 여행 영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부록처럼 제 외장 하드를 탈탈 털어서 여행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에세이와 소설과 또 웹소설과 그리고 다양한 교양 서적들을 읽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원고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행 작가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평온하신가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 권의 책 소개를 한데 모아서 해보려고 해요. 주제는 어려운 책들이지만 제가 소개할 책들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해볼게요. 소수의 세계를 이해하며 확장된 세상과 조우하기. 미국의 한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의 이름은 인형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실험의 대상은 흑인 아동이었어요. 인형을 두 개를 준비를 했죠. 하나는 백인 인형이었고 하나는 유색인 인형이었어요. 그러면서 실험자들이 어느 인형을 갖고 싶으냐고 아이들에게 인형을 보여주었더니 67%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골랐습니다. 또 이번에는 색깔이 이쁜 인형을 골라볼래? 라고 하니까 60%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골랐습니다. 어떤 인형이 착한 인형이냐고 물으니까 59%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골랐어요. 그리고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그럼 너와 닮은 인형은 어떤 인형이니? 라고 묻자 아이들은 심지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도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연구자들은 차별을 하는 사람도 차별을 받는 사람도 사실 다 이게 차별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차별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때는 정말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흑인을 물건처럼 사고 팔면서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절에는 여성은 열등하고 지능이 낮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사실 오래전에 예를 들 필요도 없는 게 우리 주위에 굉장히 공공연한 차별이 만연하죠. 예를 들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도록 아파트에 뭔가 울타리를 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아파트의 품격을 지킨다면서 택배 기사님들의 출입을 막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상대적 약자에게 강하게 구는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지고 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 특정한 단어가 그 사회의 의식을 구성한다고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욕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른들의 편의를 지키기 위한 노키즈존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와 그 아이의 보호자들을 차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또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요즘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보통 백인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글로벌 패밀리라고 부르는 반면, 유색인종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집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무슬림이다 라고 하면 약간의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지하철에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면 긴장하게 되죠.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니야, 난 안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아이에게 선물할 인형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바비나 켄 같은 인형을 고를 때, 아니면 만화나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의 미니어처를 고를 때
우리에게 백인 인형이나 흑인 인형을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인형을 고르게 될까요? 굉장히 늘씬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인형과 통통하고 키가 작은 인형이 있다면 어떤 인형을 고르게 될까요? 근사한 자동차를 탄 인형과 작은 휠체어를 탄 인형이 있다면 우리에게 백인 인형과 흑인 인형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인형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색이라고 표시된 크레파스를 써왔고, 또 인형의 피부는 늘 한 가지 색이었기 때문이죠. 최근 마텔사에서 휠체어를 탄 바비 인형이나 히잡을 쓴 바비 인형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그 인형들이 과연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책들을 골랐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양한 시각을 담은 책들을 소개해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증거.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지음. 사계절.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질문을 해볼까 해요. 보통 부모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면 그 꼬물거리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찍고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를 확인하고 안심을 하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추가적인 검사를 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히라 미스요의 책을 소개하면서 오히라 미스요는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낳아서 키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 검사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다 했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때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라면 이 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의 삶 또한 존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똑같이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도 똑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장애라던가 남들과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가졌다던가 아니면 다른 성적 지향 같은 어떤 소수자의 특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삶을 살더라도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이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쓴 김원영 변호사는요. 수시로 뼈가 부러지는 골형성 부전증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손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그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 하고요. 김원영 변호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요. 만약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삶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매력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하지만 과연 간단한 시술로 이 장애를 고칠 수 있고 또 간단한 시술로 장애아를 출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시술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고요. 김원영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장애까지 가지고 사느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손해인가 판단하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김원영 변호사는 잘못된 삶, 실격당한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것이 잘된 삶인지 또 어떤 것이 잘못된 삶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페미니즘을 찾아가는 5개의 지도. 불편할 준비. 이은희, 윤정원, 박선민, 은유, 오수경, 지음. 시사인 북. 어느 날은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오는 날에만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1년 365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방 박사학위까지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불편할 준비는 5분의 강의를 정리한 책이에요. 첫 번째 강의는 이은희 변호사님의 강의고요. 이분은 회사에서 성희롱하고 싸우다가 자기 자신이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요목조목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윤정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데요. 생리와 낙태에서부터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여성 산부인과 의사로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산부인과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셔서 아마 여성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읽다 보면 사실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서 좀 대처에 느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글을 읽어가면서 나의 현실과 대조하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국회에서 일하는 박선민 보좌관님의 강의예요. 이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농사를 짓다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정치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왜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 여성들이 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정치 이야기라고 하면 재미없어 이러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인 아이를 키우는 문제, 워킹맘의 문제가 확장이 되면서 북유럽 선진국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까지 이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문장이 떠오르죠. 이어지는 강의는 은유 작가님의 강의인데요.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꾸준히 글을 써야 한다.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비평가인 오수경 비평가의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되게 더듬이를 세우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자잘한 가부장제의 시선들을 요목조목도 정리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실용적인데 그래서 매우 씁쓸하고 안타까운 책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정리해 놓으셔서 말맛이 살아있는 책이라서 아주 술술 읽으실 수 있어요. 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불편할 준비를 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롭게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기획 인권연대. 글 김진호, 이찬수, 김홍미리, 박미숙. 철수와 영희. 표지가 이 주제와 걸맞지 않게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철수와 영희를 위한 사회 읽기 시리즈의 한 권입니다. 고통이 쌓이다 보면 외침이 될 때도 있고 폭력으로 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고통을 참다가 다른 특정한 대상에게 쏟아낼 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거든요. 집단적으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아니면 이주자, 난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심지어는 가족도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인종적으로는 백인 외에 외국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혐오에 들어가죠.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를 대상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부제가 종교, 차별, 여성, 법으로 살펴본 혐오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류의 책들 중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종교 안에서의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했고요. 또 남성 혐오가 불가능한 이유라던가 몸 통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들, 왜 이건 차별이야? 왜 이건 차별이 아니야? 라고 무수히 갈등하게 되는 지점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랑비 젓듯이 쏟아지는 혐오나 차별의 표현들이 그냥 소수자의 삶과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순을 떠받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책도 인권연대에서 진행한 강의를 엮어서 만든 책이라서 술술 잘 읽히는 책이에요. 정우성이 만난 난민 이야기.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정우성 지음, 원더박스. 저는 도서전에 가서 이 표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건 한정판 표지고요. 요즘 나오는 책들은 표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책입니다. 참 멋있게 늙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우성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배우님은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시는데요. 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아무리 연기를 못해도 그렇게 악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참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남을 더 보듬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 게다가 그들의 문제일 뿐인데 왜 우리가 나서야 할까? 이 책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이 아니라 정우성 배우님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누구라도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과 UN 난민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조심스럽죠. 이런 생각을 섣불리 강요하는 자체 역시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책에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외면하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난민만을 돕자거나 아니면 난민을 우선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난민 문제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과 사회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민들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낙인 찍힌 몸. 여문옥 지음. 돌베개. 5,000년을 한민족이라는 역사 신화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마 인종주의에 대한 그런 민감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 말도 맞는 게 인종주의라는 게 사람의 행동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나누고 분류하고 가치를 매기는 어떤 서양 근대의 이데올로기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리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과연 그런가? 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혹시 그 광고 기억하세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베네똥 광고가 있었어요. 베네똥이 그 당시에 인종주의를 허무는 그런 광고라면서 사람의 심장 3개를 똑같이 놓고 그 위에다가 화이트, 블랙, 옐로우라고 달았어요.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은 와 찬탄을 했죠. 왜냐하면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의 심장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의 오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인종을 3개로 나누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라고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오해하면 아닌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몽고 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 아니면 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인종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인종주의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종주의라는 게 눈에 보이는 외모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혈통이나 지성을 상상하고 우열을 매기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내내 산농공상의 계급을 가른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아져요. 이 책에서는 서양의 미학이 어떻게 시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백인 우월주의의 신화와 인종화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하고요. 백인 우월주의가 여전히 건재한 세상에서 문화적인 지표가 담아내는 신인종주의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식 다문화주의 사회도 어쩌면 문화적 차이를 위계한 인종주의가 아니냐라고 꼬집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역시 인종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나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이 책에서 김원영 변호사는 소수자의 문제를 공부하는 일을 언어 공부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권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을 읽으려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사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굳이 다른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한국어라는 소수 언어를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수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장애인 문제를 포함한 소수자의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어쩌면 삶의 굉장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고 언어적으로도 풍성해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상대적 약자, 소수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원한 한 주 되시길 바라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